육소봉전기, 고룡 원저, 제40장. 40. 비천옥호의 두 여인. 여관 길상객잔에는 뜰이 4개 있었는데 음동자는 4번째 뜰이 있는 곳에서 묵고 있었다. 육소봉은 방금 전 그쪽에서 여자들이 히히덕거리고 노래 부르는 소리를 들은 것 같았으나 지금은 들리지 않았다. 그는 뒤쪽 쪽문을 통해 들어왔는데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이곳의 장사는 정말 잘 안 되는 것처럼 보였다. 뜰에는 비록 등불이 밝혀져 있었으나 숨소리나 기침소리 하나 들리지 않았다. 설마 그들이 전부 없단 말인가? 육소봉은 발끝으로 낮은 담을 뛰어넘었다. 등불에 비치는 창가에도 사람의 그림자는 보이지 않았다. 뜰에는 아직도 여인들의 분냄새와 술과 고기의 향기가 남아있는 듯 했다. 바로 직전까지 이 뜰에서는 연회를 벌이며 즐겼던 흔적이 있었다. 그러나 그들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 바람이 불어오자 육소봉은 미간을 찌푸렸다. 바람에는 술 냄새, 고기 냄새 외에도 뭔가 독특한 냄새가 같이 실려왔던 것이다. 도살장에서나 맡을 수 있는 그런 냄새였다. 그는 일부러 소리를 좀 내어보았으나 방 안에서는 아무런 반응도 없었다. 그가 뛰어들어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 몰라 주저하고 있을 때 갑자기 비명소리가 들려왔다. 비명소리는 날카롭고 가늘었다. 마치 사람의 소리가 아닌 것처럼 들렸다. 이 소리가 만일 사람이 내는 소리라면 그 사람은 분명 어딘가가 불구인 괴물일 것이다. 육소봉은 즉각 그 반쪽이 없는 자가 생각났다. 설마 세한사무가 또 그보다 한 발 빨랐단 말인가? 그는 지붕을 가볍게 뛰어넘었다. 비명소리는 뒤쪽에 있는 방 2칸짜리 객실에서 나고 있었는데 그곳의 등불은 앞쪽보다 어두웠다. 2개의 창문과 1개의 문이 잠기지는 않은 채 닫혀 있었다. 피비린내가 더욱 진하게 느껴졌다. 육소봉은 몸을 날려 달려가다가 문 밖에서 급작스럽게 멈춰 서서는 2 손가락으로 가볍게 문을 밀었다. 문 안에서 어떤 사람이 징그럽게 웃으며 말했다. 과연 왔군. 상자를 보내기만 하면 자네가 달려올 줄 알고 있었지. 어서 들어오시게나. 육소봉은 들어가지 않았다. 그는 겁이 나서 못 들어간 것이 아니라 들어갈 수가 없었다. 방 안의 상황은 도살장보다도 더 참혹해서 구역질이 다 날 지경이었다. 발육이 부진한 성숙되지 않은 3명의 소녀가 양처럼 침상 옆에 비스듬히 묶여 있었고 창백하면서도 호리호리한 그들의 몸에서는 계속 피가 흘러나와 부드러운 2 다리를 타고 땅에 뚝뚝 떨어지고 있었다. 반쪽이 없는 사람은 악마처럼 침상 끝에 2 다리를 쭉 뻗고 앉아 있었다. 손에는 해완첨도를 들고 있었는데 첨도 끝에는 피가 묻어 있었다. 들어와. 그의 목소리는 올빼미 소리처럼 날카롭고 귀에 거슬렸다. 내가 너더러 들어오라고 하면 넌 빨리빨리 들어와야 하는 거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이 세계집년의 머리를 조각내버릴 테니 말이야. 육소봉은 이빨을 꽉 깨물고 구토가 나려는 것을 억지로 참았다. 구토는 항상 사람을 느끼하게 만드는 법이다. 음동자는 징그럽게 웃으며 말했다. 이 더러운 3년이 비록 너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만 안타깝게도 넌 항상 여색을 밝히는 인간이니 절대로. 이 여자들이 내 앞에서 죽는 꼴을 넌 가만히 보고 있지는 않겠지. 이 악독한 괴물은 확실히 육소봉의 약점을 꽉 잡고 있었다. 육소봉의 마음이 갑자기 무거워졌다. 확실히 육소봉은 그냥 보고 있을 수 없었다. 그의 마음은 자신이 상상하는 것처럼 그렇게 강하지 못했다. 가령 이 3명의 소녀들이 결국엔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안다 해도 그는 그녀들이 자기 앞에서 죽어가는 것을 가만히 보고 있을 수는 없었다. 육소봉은 낯을 두껍게 하고 안으로 들어가는 수밖에 없었다. 음동자는 크게 웃으며 말했다. 우린 원래 널 죽일 생각이 없었다. 하지만 너는... 웃음소리가 갑자기 멈췄다. 암기 3개가 창문을 뚫고 들어와 번쩍 빛나더니 소녀들의 목에 꽂힌 것이었다. 음동자가 소리를 지르며 몸을 날렸다.
육소봉을 향해 달려든 것이 아니라 창문 밖에서 암기를 던진 자를 쫓아가려고 몸을 날린 것이었다. 그러나 육소봉은 그를 가지 못하게 붙들었다. 소녀들이 죽었으니 육소봉은 더 이상 고심할 필요가 없이 나갈 수 있었던 것이다. 음동자는 공중에서 몸을 돌리며 왼손의 갈고리로 마룻대를 찍더니 갑자기 팽이처럼 전신을 돌리면서 맹렬한 광풍을 쏟아냈다. 그의 암기는 놀랍게도 정련된 강철로 만든 것이었다. 이 괴이한 초식을 펼치자 그 누구도 그에게 가까이 다가갈 수가 없었다. 육소봉도 불가능했다. 그저 그의 몸이 계속 돌아가는 것을 두 눈을 크게 뜨고 바라볼 뿐이었다. 갑자기 이 회전력을 빌려 그는 화살처럼 창 밖으로 뛰어나가 버렸다. 그는 공격하려 했던 것이 아니라 그저 도망치려 한 것이었다. 자기 스스로도 육소봉의 적수가 될 수 없다는 것을 확실히 알고 있었던 모양이었다. 그러나 그는 육소봉의 실력을 너무 과소평가했다. 그가 몸을 날리자 육소봉이 손을 들어 두 손가락으로 가볍게 한번 찔렀다. 윽 하는 소리가 나면서 그는 창 밖으로 굴러떨어졌고 철제 암기가 땅에 닿으면서 사방으로 불똥이 튀었다. 육소봉은 그를 죽이려 한 것이 아니라 그저 번개 같은 출수로 그의 혈도를 눌렀던 것이다. 그는 그의 내력과 이곳에 온 뜻을 알아보려는 생각이었다. 정원에서 또 한 번 빛이 번쩍하더니 음동자의 목에 암기가 꽂혔다. 누구냐? 어두운 밤하늘엔 달빛도 별빛도 비치지 않았다. 사람의 그림자가 잠시 보이는가 싶더니 이내 사라져버렸고 쫓아가기엔 너무 늦어버렸다. 육소봉은 한숨을 내쉬며 중얼거렸다. 7명이 왔는데 그중 6이 아직 살아있으니 다행이군. 이 말이 끝나자마자 그의 뒤에서 누군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안 됐지만 이젠 반에서 그 반도 없게 되었네. 말을 한 것은 한 명이었으나 땅 위에는 3명의 그림자가 창 안의 불빛을 받아 길게 깔려 있었다. 세한사무. 육소봉은 천천히 몸을 돌려쓰게 웃으며 말했다. 다른 6명도 모두 죽었다는 말씀입니까? 노인이 차갑게 말했다. 그들이 아직 살아있다면 자네는 좀 전에 그렇게 쉽게 이 방에서 나올 수 없었을 걸세. 다른 6명은 분명히 사방의 어둠 속에서 매복하여 육소봉이 그물에 걸리기를 기다리고 있다가 생각지도 않게 쥐도 새도 모르게 이 어둠 속에서 목숨을 잃고 만 것이 틀림없었다. 그들은 의심할 여지 없이 다들 고수였다. 그들을 죽이는 게 그다지 어려운 일은 아니라 해도 아무 소리도 없이 쥐도 새도 모르게 동시에 그들 6명을 죽이는 것은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었다. 세한사무의 무공은 높았고 출수는 잔인하면서도 정확해서 정말 두려움을 느끼게 했다. 육소봉은 마음속으로 경거망동하지 말자고 스스로에게 경고했다. 이 노인은 뜻밖의 술잔을 들고 있었고 술잔에는 술이 담겨 있었다. 세한사무의 고송선생 외에 이 짧은 순간에 한 손으로 살인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또 몇 명이나 있겠는가? 고송선생이 술을 조금씩 음미하면서 차갑게 웃었다. 우리는 원래 이 반개짜리는 살려두려고 했었네. 하지만 안타깝게도 자네는 살인만 좋아하지 않는 사람을 구하는 데는 흥미가 없는 모양이군. 육소봉이 말했다. 당신들이 조금 전에 출소한 것이 아니었단 말씀입니까? 고송선생이 오만하게 말했다. 이런 패물에게는 몇 년 동안 손을 써본 일이 없네. 음동자의 목에 꽂힌 암기는 극히 정교하게 만들어진 삼빙투 골정이었고 그 소녀들 역시 똑같은 암기로 목숨을 잃었다. 그 순간 그들의 얼굴이 검어지고 몸이 수축되었던 것으로 보아 투골정에는 독약이 묻어 있었음이 틀림없었다. 육소봉도 이 암기가 세한사무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누가 이런 독수를 썼는지 알 수 없었기 때문에 물어보지 않을 수 없었다. 고송선생이 그를 차갑게 훑어보며 말했다. 자네는 후배 고수들 중에서 가장 뛰어나고 대단한 인물이라고 일찍이 들은 적이 있네만 지금 보니 전혀 그런 것 같지 않군. 저도 거울을 보면 스스로에게 아주 실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여행길에서는 조심스럽고 신중하게 스스로를 보살펴야 하니 좀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게. 아직 당신들의 나찰패를 찾지 못했으니 죽을 수는 없지요. 고송 선생이 차갑게 웃더니 긴 도포 소매자락을 말아올렸다. 휙 하는 소리가 나면서 뜰의 나무 그림자가 흔들리고 낙엽이 우수수 떨어지는 가운데 그 세 사람이 사라져버렸다. 정말 최고의 경지에 다다른 경공술과 정말 다루기 어려운 성격을 지닌 이들 세 명을 만나면 누구라도 기분이 유쾌할 수 없을 것이다. 육소봉은 두 손가락 사이에 낙엽을 끼워보고는 다시 떨어뜨리며 중얼거렸다. 잎새는 이미 말라가는군. 이제 이틀만 더 북쪽으로 올라가면 눈이 내리겠지. 추위가 무섭지 않은 사람이라면 얼마든지 다 날 따라와 보라고. 방 안에는 아직도 등불이 켜져 있었다. 그가 조금 전 떠날 때는 등불이 아주 밝았으나 지금은 아주 어두워져 흐릿했다. 문은 여전히 그가 조금 전 떠날 때와 마찬가지로 잠기지 않고 닫혀만 있었다. 그는 갑자기 줄곧 생각해 본 적이 없는 문제를 떠올렸다. 그녀는 아직 나를 기다리고 있을까? 그는 원래 정향이가 빨리 떠나기를 바라고 있었다. 멀리 가면 갈수록 좋다고 생각했었다. 그러자 지금 그녀가 정말로 갔다면 그의 마음은 아주 괴로울 것이었다. 어쨌든 누군가 자신의 방 안에서 자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은 마음을 훈훈하게 해주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런 느낌은 바로 고독한 사냥꾼이 추운 한 겨울날 집에 돌아왔을 때 누군가 자기를 위해 불을 피워놓고 기다리고 있는 것을 발견했을 때 더 이상 춥거나 적막하지 않게 되는 그런 느낌과 동일한 것이었다. 육소봉은 바로 그런 방랑자였으므로 이런 느낌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 잘 알 수 있었다. 그래서 그는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마음이 좀 긴장되었다. 지금 이 시간, 지금 이 기분으로는 정말 그는 혼자서 이 차가운 방 안에 있고 싶지 않았다. 방 안에는 사람이 있었다. 아직 가지 않았다. 그녀는 문을 등지고 등불 아래 앉아서 칠흑같이 검은 머리를 어깨 위에 내려뜨리고 있었다. 그녀는 빗으로 천천히 머리를 빗고 있는 중이었다. 여자들은 어째서 빗을 가지고 적막한 시간을 보내는 것을 좋아하는 것일까? 그녀를 보자 육소봉은 돌연 등불까지도 더 밝아지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어쨌든 누군가가 곁에 있다는 것은 좋은 일이다. 그는 자기가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도리어 고독을 더욱더 못 참게 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그러나 그는 마음속의 느낌을 겉으로 표현하지 않고 그저 담담히 말했다. 난 살아 돌아왔소. 아! 그녀는 고개를 돌리지 않았다. 난 아직 죽지 않았고 당신은 아직 떠나지 않았으니 우리 두 사람은 아직 헤어질 때가 아닌가 보오. 그녀는 여전히 고개를 돌리지 않고 가볍게 말했다. 당신은 영원히 저와 헤어지지 않기를 바라세요? 육소봉은 대답하지 않았다. 육소봉은 돌연 그의 방에 앉아 머리를 빗고 있는 이 여인이 정향이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던 것이다. 그녀는 차갑게 웃는 듯했다. 빗을 든 그녀의 손은 투명할 정도로 하얗고 손톱을 길게 기르고 있었다. 그녀는 여전히 머리를 빗고 있었는데 점점 더 힘을 주는 모양이 마치 자기의 머리카락에 화풀이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육소봉의 눈빛이 빛나며 저도 모르게 외쳤다. 당신이요? 그녀는 차갑게 웃으며 말했다. 당신은 저인 줄 모르셨군요. 난 정말 몰랐다오. 나도 당신이 그렇게 정이 해픈 사람일 줄은 몰랐어요. 여자만 만나면 사랑에 빠져버리는군요. 그녀가 마침내 고개를 돌렸다. 창백한 얼굴과 고든 코에는 질투의 빛이 어려 있었고 눈은 가을밤의 별처럼 빛나고 있었다. 육소봉이 웃으며 말했다. 이번엔 빙산에 올라갈 생각이 나는 전혀 없는데 빙산이 도리어 내게 올라올 마음이 생겼다는 말인가? 만일 방옥향이 정말 빙산이라면 빙산도 분명 얼굴이 빨개지는 때가 있는 모양이다. 지금 그녀의 얼굴은 빨개져서 큰 눈으로 육소봉을 매섭게 노려보며 말했다. 당신은 여태껏 한 번도 사람다운 말을 한 적이 없군요. 육소봉이 웃으며 말했다.
가끔은 나도 한두 마디는 할 수 있다오. 다만 사람다운 사람 앞에서만 말을 하지. 그럼 난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녀는 이 말을 입 밖에 꺼내지 않았으나 그녀의 큰 눈은 더더욱 커졌다. 육소봉이 웃으며 말했다. 당신은 겉으로 보기에는 비록 사납지만 사실은 아주 열정적인 사람이라는 말을 이틀 전에 들었소만 어떻게 보아도 그런 것 같지가 않구려. 방옥향이 말했다. 누군가 나를 아주 열정적인 사람이라고 했다고요. 그렇소. 누가 한 말이에요? 누가 한 말인지 당신도 잘 알고 있지 않소. 방옥향이 차갑게 웃으며 말했다. 저의 다정한 사촌 동생 정향이가 한 말인가요? 육소봉이 가볍게 기침으로 대답을 대신했다. 그는 돌연 자기의 얼굴도 좀 빨개지는 것을 느꼈다. 그의 마음은 사실 자기가 상상하는 것처럼 그렇게 검지 못했고 얼굴 가죽도 자기가 상상하는 것처럼 그렇게 두껍지 못해서 마음에 좀 거리끼는 일만 하면 얼굴이 붉어지는 것이었다. 방옥향이 차갑게 그를 보다가 또 물었다. 그 이틀 동안 그녀는 분명 당신과 함께 있었지요? 육소봉은 인정하는 수밖에 없었다. 지금 그녀는 어디에 있어요? 육소봉은 얼떨떨해졌다. 당신도 그녀가 어디에 갔는지 모르오? 방옥향이 말했다. 난 방금 왔는데 내가 어떻게 알겠어요. 아마 그녀는 내가 돌아올 때 코가 잘리거나 눈이 없는 괴물로 변해서 돌아올까봐 그 모습을 볼 수가 없어 떠나버린 모양이군. 방옥향이 차갑게 말했다. 그녀는 정말 마음이 약한 여자예요. 살인할 때는 항상 눈을 감아버리니까요. 밖에서 누군가가 키득키득 웃으며 말했다. 확실히 언니는 날 알아준다니까. 지난번 살인해서 눈을 감았기 때문에 내 온몸은 피로 적셔져 버리고 말았지. 은구슬 같은 웃음소리와 함께 정향이가 제비처럼 날아들어왔다. 그녀의 웃음소리는 달콤하고 아름다웠으나 태도는 뭔가 궁지에 빠져 당황한 모습이었다. 심지어 옷깃까지 잡아 뜯겨져 있어서 마치 수렵꾼의 총알에 날개를 맞은 제비같이 보였다. 방옥향이 얼굴을 굳히며 말했다. 내가 뜻밖의 다시 돌아올 줄은 몰랐는걸. 정향이가 웃으며 말했다. 사촌 언니가 이곳에 계신 걸 알고 있는데 어찌 돌아오지 않을 수 있겠어요. 당연히 와야죠. 방옥향도 아주 달콤하게 웃었다. 어떤 때 난 비록 내게 화가 나기는 하지만 어쨌든 넌 내 사촌 동생이고 내게 아주 잘해준다는 걸 알고 있단다. 정향이가 말했다. 우리가 만날 기회가 적었던 것이 유감이에요. 언니는 항상 큰 사촌 오빠와 같이 있는 걸 좋아해서 나만 결국 혼자 버려졌었죠. 방옥향이 더욱 달콤하게 웃으며 말했다. 내가 입으로는 좋은 말만 한다만 사실 내가 진작부터 우리를 잊고 지내왔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단다. 누가 그래요? 방옥향이 미소를 지으며 육소봉을 쳐다보더니 말했다. 너희 두 사람은 아마 뜨거운 시간을 보냈을 텐데 설마 그때도 나를 기억하고 있었다는 거냐? 두 사람은 모두 아주 달콤하게 미소 짓고 듣기 좋게 얘기하고 있었지만 육소봉은 점점 더 뭔가 일이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이 은구슬 같은 웃음소리 중에 갑자기 씩 하는 소리가 나더니 방옥향이 들고 있던 빛이 돌연 화살처럼 변하여 날아갔다. 빛 하나에는 40-50개의 빛살이 있었는데 그 빛살이 40-50개의 날카로운 화살처럼 정향이를 덮쳐간 것이었다. 정향이의 손에서도 돌연 7개의 암기가 방옥향의 가슴 부근의 유혈을 노리고 날아갔다. 두 사람의 이 출수는 전부가 치명적인 살수로 일순간에 상대방을 죽음에 몰아넣을 수 있을 만한 솜씨였다. 두 사람은 눈을 감지 않았으나 육소봉이 눈을 감아버렸다. 그가 눈을 떴을 때 맞은편 벽에 7개의 암기가 꽂혀 있고 방옥향이 침대에 넘어져 있는 것이 보였다. 정향이는 멀리 7-8장 밖으로 도망가고 있었다. 그녀의 원한에 가득 찬 목소리가 어둠 속에서 들려왔다. 잊지 말아요. 난 언니를 용서할 수 없었다는 것을. 이 말을 마치자마자 그녀의 목소리가 돌연 비명소리로 변했다. 짧은 비명소리가 나고는 곧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게 되었다. 안개가 걷히고 있었다.
그리고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다. 바람이 불어왔고 바람 소리는 정적에 묻혀버렸다. 대지는 정적에 감싸여 있었다. 방옥향은 조금도 움직이지 않고 침대에 누워만 있었다. 심지어 호흡조차 들리지 않았다. 육소봉이 앉아서 그녀의 가슴을 보았다. 그녀의 가슴은 성숙했고 단단했다. 육소봉이 돌연 웃으며 말했다. 당신이 아직 죽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소. 죽은 사람의 가슴은 절대로 남을 유혹할 수 없는 법이다. 그러나 그녀는 여전히 죽은 사람처럼 아무런 반응도 보이질 않았다. 육소봉은 그녀를 한참 쳐다보더니 일어서서는 다가와 그녀 옆에 누웠다. 그런 후에 그도 마치 죽은 사람처럼 가만히 누워있자 다른 죽은 사람이 살아나기 시작했다. 그녀의 손이 움직였고 다리도 움직이고 있었다. 그러나 육소봉은 움직이지 않았다. 방옥향은 돌연 푸아하고 웃으며 말했다. 당신이 죽지 않았다는 걸 저도 알고 있어요. 육소봉이 마침내 반응을 보였다. 그가 그녀의 움직이는 손을 낚아챘다. 방옥향이 말했다. 뭘 겁내고 있어요? 난 남호자의 정식 아내도 아니고 또 당신은 그의 친구도 아니잖아요. 그녀가 웃으며 말했다. 설마 당신은 지금 정향이를 겁내고 있는 건 아니겠죠? 내가 보장하겠는데 그 애는 이번에 절대로 돌아올 수 없어요. 육소봉이 한숨을 쉬었다. 그는 정향이가 만일 이번에 정말로 돌아오게 되면 이번에야말로 코가 잘리고 눈이 없는 괴물이 되어버릴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그다지 괴롭지는 않았다. 왜냐하면 벽에 꽂혀있는 저 7개의 암기가 바로 삼빙투골정이라는 것을 알아보았기 때문이었다. 그가 돌연 물었다. 그녀가 날 찾아온 것은 당신이 시켜서 그랬던 거요? 방옥향이 말했다. 난 당신에게 아무런 원한도 없는데 왜 내가 당신을 해치려고 그랬겠어요? 날 해친다고. 그녀는 언제든지 터질 수 있는 화산이라고요. 그녀가 누굴 따라갔든 그 사람은 언제든 그녀에 의해 죽임을 당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다면 난 정말 운이 좋은 놈인 모양이요. 두 여인을 만났는데 하나는 빙산이요. 또 하나는 화산이니까. 화산이 빙산보다 훨씬 위험하지요. 더군다나 몸에 30만 양의 황금을 지닌 화산이라면 더더욱 그렇고요. 황금 30만 양. 훔친 거예요. 그녀가 어디서 그렇게 많은 황금을 훔칠 수 있었소? 흑호당의 보물창고에서요. 육소봉이 길게 숨을 들이쉬며 중얼거렸다. 흑호당, 검은띠. 맞아요. 흑호당의 향주와 타주들은 모두 몸에 검은 띠를 메고 있어요. 흑호당은 비록 강호에서 새로 일어난 문파였지만 그 조직은 아주 엄밀하고 세력이 대단해서 듣기에는 이미 옛날의 청이루보다 재물이 훨씬 더 많아서 개방이나 점창파 등은 비교할 바가 못 된다고들 했다. 개방은 줄곧 강호에서 가장 큰 문파였고 점창파 문화는 모두들 부호의 자제였고 그들의 산에서는 금이 채취되었다. 그래서 이 두 문파는 줄곧 돈이 가장 많은 문파였다. 하지만 흑호당이 더 돈이 많았다. 돈이 있으면 귀신을 부려 마차를 끌게 할 수도 있다. 흑호당이 그토록 빨리 일어나게 된 것도 다 돈이 많아서였던 것이다. 육소봉이 말했다. 듣기에는 흑호당에서는 돈을 가장 중시한다고 하니 분명 보물창고가 그들의 가장 중요한 요충지일 테고 자연히 경비도 가장 엄중할 것이 아니오. 분명히 그렇지요. 그 이틀 동안 난 또 흑호당에서 채용한 고수들이 내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다는 사실을 발견했다오. 그런데 정향이가 무슨 재간으로 그들의 보물창고에서 그 많은 돈을 훔쳐낼 수 있었던 거지. 그녀에게는 한 가지 재간밖에 없겠지만 아마 그 한 가지면 충분했을 거예요. 아, 흑호당의 주인이 누구지요? 비천오코이지. 그녀가 바로 그 비천오코의 부인이에요. 육소봉은 갑자기 멍청해졌다. 방옥향이 말했다. 듣기에 비천오코는 최근 본당에 없다고 하더군요. 그러니 정향이가 이 기회를 타서 흑호당의 보물창고에 들어가 비천오코의 서동 한 명과 눈이 맞아 함께 훔쳐서 도망친 것이지요.
방옥향이 웃으며 말을 이었다. 사실 당신은 그리 놀랄 필요 없어요. 남편의 보물을 훔쳐서 기생오라비 같은 인간과 눈이 맞아 도망치는 여자는 그녀 하나뿐만이 아니니까요. 육소봉이 마침내 탄식하더니 말했다. 그 기생오라비 같다는 녀석도 담이 정말 큰 것 같군. 그녀에게 이런 모험을 할 수 있게 했으니 말이오. 방옥향이 웃으며 말했다. 지금 질투하는 건가요? 육소봉이 얼굴을 굳히며 차갑게 말했다. 난 그저 그가 도대체 어떤 인물일까 생각해 보았을 뿐이요. 안타깝게도 이제는 그를 볼 수 없게 되었어요. 어째서? 왜냐하면 그는 이미 여씨 오응에 의해 갈기갈기 찢겨서 상자에 넣어져 흑호당으로 보내졌기 때문이지요. 여씨 오응은 처음에 그의 뒤를 미행하던 그 5명이었다. 육소봉은 이제서야 그들이 쫓던 것이 그가 아니라 정향이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방옥향이 말했다. 그 녀석이 죽고 나서 그녀는 흑호당에서 자기를 쫓고 있다는 것을 알고 그제서야 겁을 먹게 되었죠. 그래서 그녀는 날 찾아온 것이로군. 방옥향이 말했다. 강호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눈썹이 4개인. 육소봉은 절대로 건드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요. 심지어 황제까지도 그와 교분이 있고 백운성주인 엽고성과 엄독하기 모두 그의 손안에서 놀아났으니 말이에요. 그녀에게 이런 경호원이 생기면 흑호당에서도 당연히 함부로 할 수 없게 되는 거지요. 육소봉이 말했다. 그들은 또 사나운 3명의 경호원이 날 보호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몰랐었겠군. 그래서 그들은 13명이 왔지만 이미 12명이 죽어버렸죠. 나머지 1명은 누구요? 비천옥호. 그도 왔다고? 어디에 있어? 조금 전까지도 바깥쪽에 있던 것 같았는데 지금은 돌아갔을 거예요. 어째서? 왜냐하면 이제 그는 찾아야 할 사람을 찾았기 때문이에요. 그가 하는 일은 항상 은원이 분명해서 당신이 그저 그녀의 꼭두각시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았으니 이제는 절대로 당신을 찾아오지 않을 거예요. 육소봉이 차갑게 말했다. 그러니 난 이제 마음을 놓아도 된다 이건가? 왜냐하면 비천옥호의 무공이 너무 높고 또 능력도 대단해서 그가 날 괴롭히게 되면 난 죽을 수밖에 없을 테니까 말이지. 방옥향이 생긋거리며 말했다. 나도 당신이 그를 겁내지 않는다는 건 알아요. 단지 이렇게 귀찮은 일은 피해갈 수 있으면 그걸로 좋다는 얘기였다고요. 육소봉이 고개를 돌려 그녀를 바라보다가 물었다. 당신은 흑호당의 일에 대해서 정향이보다도 더 자세하게 알고 있는 것 같군. 방옥향이 탄식하며 말했다. 사실 정향이가 그를 만난 건 제가 소개해서 그렇게 된 거였어요. 그러니 그녀가 이렇게 면목 없는 일을 저질렀으니 저도 얼굴을 들 수 없게 되었답니다. 육소봉이 말했다. 그가 당신을 아내로 맞지 않고 정향이를 택했기 때문에 당신은 홧김에 모든 걸 걸고 도박을 하러 갔다가 남호자에게 시집을 가게 된 것이로구만. 방옥향이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말했다. 그러니 나와 남호자 사이엔 아무런 감정도 없어요. 난 정말 내가 왜 도박장 주인에게 시집 갔는지 후회스럽답니다. 남자든 여자든 실연을 당한 후에는 술이 잔뜩 취하지 않으면 실컷 도박을 하고 그런 후엔 마음 내키는 대로 아무나 찾아가고 결국 정신이 말짱해질 때쯤이면 후회하게 되지만 그때는 후회해봤자 너무 늦어버리는 법이다. 이것은 아주 슬픈 일이지만 또한 아주 평범한 일이기도 하다. 남자는 바깥 일로 너무 바쁘고 여자는 적막함을 견디지 못해 결국 서방질을 하게 되고 심지어는 눈이 맞아 도망가기도 한다. 이건 역시 아주 평범한 일이다. 정향이는 육소봉이 진상을 알게 되면 자신을 거들떠보지 않을까봐 겁이 났고 음동자는 정향이가 이 사건에 대해 말할 기회를 주지 않으려고 손을 써서 죽여 입을 막아버린 것이었다. 그녀는 방옥향이 온 것을 보고는 원래 빠져나가려고 했으나 나가자마자 비천옥호의 종적을 발견하고는 어쩔 수 없이 다시 돌아왔고 생각지도 않게 방옥향에 의해 다시 쫓겨나간 것이었다. 이것이 이 사건에 대한 합리적인 해석이었다.
하지만 육소봉은 아직 별로 만족스럽지 않았고 웬일인지 자꾸 거기에는 그가 모르는 음모와 비밀이 더 숨어 있는 것 같이 생각되었다. 듣기에는 비천오코 역시 아주 신비스러운 인물이어서 그의 진면목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했다. 비밀 조직의 두목이라면 자기의 비밀을 유지해야만 비교적 오래 살 수 있는 법이다. 육소봉이 말했다. 하지만 당신은 당연히 예외겠지. 당신은 분명 그를 만난 적이 있겠지? 방옥향이 말했다. 수도 없이 많이 만났지요. 그는 도대체 어떤 사람이요? 근래 강호에서 가장 신비스럽고 무서운 두 사람이 바로 서북상옥이라고 하더군요. 방옥향이 말했다. 그는 서방옥나찰과 이름을 나란히 할 만한 인물이에요. 그래서 당연히 마음도 잔인하고 수법은 모질고 아주 거칠지요. 생김새는 어떻게 생겼소? 그는 비록 40여 세가 넘었지만 아직 37, 8 정도밖에 안 되어 보여요. 키는 아주 작고 두 눈은 마치 부엉이 같지요. 그는 이름은 뭐요? 몰라요. 당신도 모른다고? 그에게는 예전에 뭔가 어렵고 고달팠던 과거가 있나 봐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이름이나 내력을 밝히지 않으려 했고 나도 예외는 아니었지요. 그녀의 손이 갑자기 육소봉의 몸을 더듬기 시작했다. 육소봉은 움직이지 않았다. 방옥향이 부드럽게 말했다. 이제 당신은 모든 걸 알았는데 또 무엇을 겁내고 있어요? 육소봉은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방옥향이 말했다. 밤이 이렇게 깊은 데다 바깥에는 바람도 차게 불고 있는데 설마 절 내쫓을 생각은 아니시겠죠? 그녀의 목소리는 아주 감미로웠고 유혹적이었다. 그녀의 손이 더 빨리 육소봉의 몸을 매만지고 있었다. 육소봉이 마침내 숨을 내쉬며 말했다. 나야 물론 당신을 내쫓을 수 없다오. 하지만 당신은 어떻다는 거예요? 육소봉이 그녀의 손을 누르며 말했다. 난 우선 깨끗이 해둘 일이 하나 있어. 무슨 일인데요? 정향이가 나에게 온 것은 날 그녀의 방패막이로 삼을 생각이었다 손치고, 그럼 당신은? 설마 나도 당신을 이용할 것이라 생각하는 거예요? 나도 당신이 내게 반해서 온 것이길 바라지만 안타깝게도 가령 30근의 술을 마신다 해도 그런 생각이 들 것 같지는 않소. 난 생각만큼 낚아죽이 그렇게 두꺼운 놈이 아니라오. 당신은 스스로 다정한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나요? 이번에는 그랬지.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살아남는 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었다오. 방옥향도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당신은 내게 결국 사실대로 말하게 만드는군요. 사실 내가 이곳에 온 것은 당신과 거래하기 위해서예요. 육소봉이 말했다. 무슨 거래요? 날 가지시고 나찰패와 바꾸도록 해요. 제가 우선 당신께 절 드릴 테니 당신은 나찰패를 찾게 되면 제게 주시면 되는 거죠. 난 나모자의 부인이니 당신이 나찰패를 제게 주신다 해도 아무런 차이가 없는 셈이고 당신이 손해보는 일도 없어요. 내가 만일 나찰패를 찾지 못한다면? 그래도 이 일은 내가 기꺼이 원해서 하는 일이니 절대로 당신을 탓하지는 않겠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더더욱 감미롭고 더욱 유혹적이 되었다. 밤이 이렇게 깊었고 밖에는 바람도 세차니 어쨌든 전 여기서 나갈 수 없어요. 육소봉이 한숨을 쉬며 말했다. 당신을 내쫓을 수는 없다고 내가 말했지 않소. 하지만 대신 내가 나갈 수는 있지. 그는 뜻밖의 정말로 일어서서 고개도 돌리지 않고 나가버렸다. 갑자기 와르르 하는 소리가 나면서 그 크고 넓은 단단한 나무 침상이 뜻밖의 무너져 내렸다. 육소봉은 웃었다. 방옥향이 욕하는 소리가 등 뒤에서 들려오자 그는 더더욱 유쾌하게 웃었다. 당신이 날 편하게 잠 못 자게 했으니 나도 당신을 편하게 자도록 내버려 둘 순 없지. 그는 성인도 아니었고 군자도 아니었다. 그는 다만 육소봉이었다. 세상에서 오직 하나뿐인 육소봉 말이다. 그가 이 하룻밤을 어디에서 잤는지 누가 상상할 수 있을까? 그는 지붕 위에서 잠을 잤던 것이다. 그래서 그 다음 날 아침 깨어났을 때 그의 몸은 바람을 잔뜩 맞아
꼭 바람 맞은 닭골을 하고 있었다. 누구나 어떤 때에 그래도 스스로를 정이 많다고 여긴다면 하루하루가 잘 지나갈 것이다. 그는 탄식하면서 엄청난 힘을 들여서야 손과 발을 좀 움직일 수 있었다. 다행히 방옥향은 이미 가버렸다. 누구든 조각조각 부서진 침상에서 잘 수 있는 사람은 없을 테니 말이다. 또 누구든 지붕 위에서 자고 있는 그를 찾아내어 화풀이를 할 수도 없었을 것이다. 그래서 그 화풀이가 온통 그의 옷에 집중되어 있었다. 육소봉은 옷을 좀 더 많이 입으려고 했으나 그의 모든 옷은 조각조각 찢겨 있었고 찢기지 않은 완전한 웃옷 하나에는 정향이가 남기고 간 연지로 누군가에 의해 몇 글자 글이 남겨져 있었다. 육소봉, 당신은 정말 새끼닭보다도 담이 작군요. 왜 이름을 육소개라고 바꾸지 않지요? 육소봉은 호탕하게 웃었다. 내가 그래도 닭일 수는 있지만 절대로 새끼닭은 아니지. 그는 바람을 맞아 건조해진 얼굴을 손으로 훑으며 말했다. 난 적어도 바람 맞은 닭은 된다고. 닭 요리는 정말 맛있었다. 닭 요리 외에 소금에 절인 고기 한 접시, 계란볶음 한 접시와 맛간에 절인 오이도 있었다. 육소봉은 향기롭고 뜨거운 쌀죽 4그릇을 완전히 들이키고 나서야 젓가락을 내려놓았다. 이제 비록 몸은 아직도 좀 시큰거리고 쑤셨지만 마음은 아주 유쾌해졌다. 다만 그의 유쾌함은 항상 별로 오래가지 못하는 게 안타까운 일이다. 그가 막 5번째 죽그릇에 손을 대었을 때 밖에서 갑자기 누군가 편지를 전해왔다. 고급 편지지였고 글씨도 아주 뛰어났다. 그 여우는 갔나요? 난 감히 당신을 찾아가기가 겁나는데 당신은 어때요? 날 찾아올 수 있겠어요? 못 오신다면 거북이 손자밖에 안 되는 걸로 생각하겠어요. 편지를 가져온 사람은 그도 잘 아는 심부름꾼이었다. 편지의 말투로 보아 이것은 정향이의 그림을 알 수 있었다. 그녀가 아직 죽지 않았단 말인가? 이 편지는 누가 보내온 건가? 정씨 아가씨입니다요. 바로 어제 저녁에 손님과 함께 계셨던 그 아가씨요. 육소봉은 온몸이 시큰거리고 쑤시는 것을 전부 잊었다는 듯 갑자기 뛰어오르며 말했다. 그녀는 지금 어디에 있나? 빨리 날 데려다 주게. 가지 않으면 거북이 손자의 손자쯤 되는 거라고. 문은 잠기지 않고 닫혀만 있었다. 문을 열자 진한 국화 냄새가 풍겨왔다. 방 안에는 국화꽃이 없었다. 다만 한 사람이 침상에 누워있을 뿐이었다. 육소봉은 이 냄새를 처음으로 맡는 게 아니었다. 이것은 바로 정향이의 몸에서 나는 향기였다. 정향이는 아주 향기로웠다. 침상에 누워있는 사람은 바로 그 향기 짙은 여인이었다. 햇빛이 창문에 비치고 있었고 방 안은 고요하고 조용했으며 사람의 마음을 푸근하게 만드는 따스함이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아주 넓고 크고 부드러운 침상에 누워 원앙을 수놓은 이불을 덮고 있었다. 붉은 천에 비취색 원앙들이 수놓아져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발그스름했고 머리는 검게 윤이 나고 있어서 방금 전에 몸단장을 특별히 한 것 같았다. 그녀는 자신을 꾸미고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육소봉은 마음속에서 뭔가 부드러운 것이 느껴져 일부러 얼굴을 굳히고 말했다. 왜 날 찾았소? 5만 양의 은자를 내게 돌려주려고 부른 것이오? 정향이도 일부러 눈을 감더니 그를 상대하지 않았다. 육소봉이 차갑게 웃으며 말했다. 30만 양의 황금이나 있으면서 또 5만 양의 은자 따위로 뭘 하려는 거요? 정향이는 여전히 그를 상대하지 않았으나 꼭 감은 두 눈에서 갑자기 두 줄기 눈물이 흘러내렸다. 수정 같은 눈물이 천천히 그녀의 발그스름한 뺨에 흘러내렸다. 마치 장미꽃잎에 맺힌 이슬처럼 보였다. 육소봉은 또 마음이 약해져서 천천히 다가가 좀 부드러운 어투로 말을 꺼내려고 했다. 그러나 그는 뭔가 이상한 것을 발견하고는 입을 열지 못했다. 정향이가 뜻밖의 키가 좀 줄어든 것처럼 보였다. 이불의 아랫부분이 비어있는 듯 했던 것이다. 어째서인가? 육소봉은 감히 더 깊게는 생각을 못한 채 이 앵두가 수놓인 이불을 걷어 올렸다.
순간 그의 전신이 얼음물에라도 빠진 듯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얼어버리는 것 같았다. 정향이는 여전히 향기로웠고 아름다웠으며 가슴도 여전히 풍만하고 부드러웠다. 그리고 허리도 그렇게 가늘고 섬세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녀의 한쪽 손과 한쪽 다리가 보이지 않는 것이었다. 햇빛이 여전히 창문에 비치고 있었으나 이 따뜻하고 밝은 햇빛은 이젠 더욱 눈부셔서 눈이 아플 지경이었다. 육소봉은 눈을 감았다. 비쩍 마른 얼굴에 부엉이 같은 눈을 하고는 악독함과 원한에 가득 차서 징그럽게 웃으며 정향이에게 말하는 그자의 모습이 보이는 듯했다. 내가 너의 손을 잘랐으니 이제 감히 나의 황금을 훔치지 못하겠지. 또 너의 다리를 잘랐으니 내가 감히 어디로 도망갈 수 있겠느냐? 육소봉이 두 주먹을 꽉 쥐었다. 모든 남자는 바람나 도망간 아내를 뒤쫓을 권리가 있다는 점을 생각해 볼 때 그는 비천오코에게 별 원한은 없었다. 정향이가 붙잡혀 돌아왔을 때 그의 마음은 아주 씁쓸하고 괴로웠으리라. 하지만 이건 상황이 다르다. 누구도 이렇게 남에게 상처 입힐 권리는 없는 것이다. 그의 미움은 마치 농가에서 해충을 미워하는 것과 매일반이었다. 육소봉이 눈을 떴을 때 정향이도 그를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아주 한참 동안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의 눈에는 분노의 빛은 조금도 없고 그저 슬픔만이 가득했다. 갑자기 그녀가 조용히 말했다. 빨리 가세요. 원래 그녀가 그더러 오라고 해놓고는 왜 보자마자 또 가라고 하는 것일까? 자기의 그런 꼴을 그에게 보이고 싶지 않아서일까? 아니면 비천오코가 또 갑자기 나타나면 어쩌나 걱정해서일까? 아마도 그 짧은 편지는 비천오코가 그녀에게 시켜서 쓰게 한 함정일지도 몰랐다. 육소봉은 가볍게 이불을 내려놓고는 의자를 들고 와 침상 끝에 앉았다. 비록 한마디도 입 밖에 내지는 않았지만 그녀에게 간단하면서도 명확하게 가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과 다를 바 없었다. 그녀가 그에게 가라고 하더라도 그는 이미 남아서 그녀 옆에 있기로 결심을 했다. 왜냐하면 그는 지금이 그녀가 다른 사람이 곁에 있어주기를 가장 바라는 때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가 적막할 때 그녀도 마찬가지로 그의 곁에 있어주지 않았던가? 육소봉은 절대로 마음이 좁은 인물이 아니었다. 설사 다른 사람들이 그에게 잘못한 게 있다 해도 그는 금방 잊어버릴 수 있었다. 그는 항상 다른 사람들의 좋은 점만 기억했다. 정향이도 당연히 그의 뜻을 알았으므로 눈에는 슬픔 외에 또 뭐라 말할 수 없는 감격이 가득해졌다. 이제 당신은 내가 무슨 짓을 했었는지 다 알고 있겠죠. 그녀의 목소리는 아주 낮았다. 마치 다른 사람이 들을까봐 겁내는 듯했다. 그 30만 양의 황금은 내가 몸에 지니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그 황금을 내놓으라면서 날 이 꼴로 만들었답니다. 이제는 당신도 분명 황금을 되돌려 주었겠지. 하지만 왜 그가 당신을 이렇게 만든 후에야 되돌려 주었단 말이오? 그것은 원래 그의 것이니 당연히 되돌려 주었어야 했던 것인데 말이오. 육소봉은 이런 말을 입 밖에 내지는 않았다. 그녀의 마음을 더 이상 아프게 하고 싶지가 않았기 때문이었다. 창문 밖에서는 바람이 불면서 낙엽이 하나, 둘 창가에 떨어졌다. 마치 피곤한 손으로 무미건조하게 거문고를 뜯는 듯이 바람소리와 낙엽 떨어지는 소리가 들려왔지만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것보다 더욱 침울한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었다. 지금 무슨 말을 해야 할까? 무슨 말로 그녀를 위로해도 그녀에게 위로가 될 것 같지가 않았다. 위로란 이미 쓸데없는 짓이었다. 오랜 침묵 끝에 그녀가 돌연 또 물었다. 당신은 내가 왜 그 30만 양의 황금을 훔쳤는지 알고 있나요? 육소봉이 고개를 저었다. 그저 모르는 척할 수밖에 없었다. 정향이의 말은 뜻밖이었다. 나 역시 그 나찰패를 위해서 그랬던 거였어요. 이러한 이유는 별로 말이 되지 않는 것 같았지만 그렇다고 거짓말 같지도 않았다. 정향이가 말했다. 난 이하가 나찰패를 가지고 갔다는 것도 또 그녀가 이미 노옥에 갔다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육소봉이 말했다. 노? 정향이가 말했다. 노옥은 나팝소를 말하는 거예요. 나팝소는 그 지방의 방언으로 그 뜻이 바로 노옥이지요. 육소봉이 말했다. 당신은 이하를 알고 있소? 정향이가 고개를 끄덕이며 얼굴에 뭐라 말할 수 없는 기괴한 표정을 나타내더니 한참 동안을 주저하다가 조용히 말했다. 그녀는 원래 내 계모예요. 이 대답은 육소봉에게는 더더욱 의외였다. 그녀가 또 설명했다. 이하가 아직 남호자에게 시집가지 않았을 때 내 아버지의 부인이었지요. 육소봉이 말했다. 당신 아버지. 정향이가 말했다. 지금은 이미 돌아가셨어요. 나와 이하는 줄곧 연락을 유지하고 있었죠. 이하는 그녀의 계모이고 방옥향은 그녀의 사촌 언니이고 그녀의 사촌 언니는 뜻밖의 그녀 계모의 남편을 빼앗았는 데다가 그녀의 남편은 그 사촌 언니가 소개해준 것이라는 것이다. 육소봉은 3명의 여자들의 관계가 너무 복잡하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녀가 말을 해주었지만 그는 아직 잘 이해가 되지 않았다. 정향이가 그의 생각을 짐작하고는 처량하게 말했다. 여자란 약한 존재예요. 많은 여인들이 불행한 일을 만나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그들은 원래 스스로 원하지 않던 일들도 어쩔 수 없이 하게 되지요. 하지만 남자들은 조금도 이해해주지 않을 뿐 아니라 그네들은 무시하기까지 하지요. 육소봉이 탄식하며 말했다. 난 이해하오. 정향이가 말했다. 이번에 이하가 저지른 일도 잘못된 것이지만 그래도 난 그녀를 동정해요. 그녀는 남편의 나찰패를 훔쳤고 당신은 남편의 황금을 훔쳤으니 당신들은 똑같은 일을 저지른 셈이고 그러니 당연히 당신은 그녀를 동정하겠지. 이 말을 육소봉은 당연히 입 밖에 내지 않았지만 정향이는 또 그의 생각을 알아채고 있었다. 그녀가 나찰패를 훔친 것 때문에 그녀가 잘못된 일을 했다고는 생각지 않아요. 그녀가 처음으로 비통한 표정을 드러냈다. 만약에 여자가 남편에게 버림받았다면 어떤 수단으로 보복을 해도 당연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여자의 사고방식이다. 대부분의 여자들도 전부 이런 식으로 생각할 것이다. 정향이는 여자였다. 그래서 육소봉은 동의를 표시하는 수밖에 없었다. 정향이가 말했다. 내가 그녀가 잘못했다고 하는 건 다만 그녀가 나찰패를 가락산에게 팔겠다고 승낙하지 말았어야 했다는 뜻일 뿐이에요. 육소봉이 놀라서 물었다. 강남의 가락산? 그는 이 사람을 알고 있었다. 가락산은 강남의 유명한 부호이고 또한 그곳의 유명한 선비이기도 했으나 극히 소수의 사람만이 그가 왕년의 사해를 종횡무진 누비던 대해적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동양의 왜구들까지 반 정도는 전부 그의 직접적인 통제 하에 있었다. 왜구들은 늘 잔인하고 흉악하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으며 성격도 변덕스럽기 짝이 없었으나 가락산은 이들을 고분고분하게 만들 수 있었으니 이 점만 봐도 그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는지 알 수 있었다. 정향이가 말했다. 난 이하가 이미 가락산이 중원에 파견한 밀사와 거래를 끝냈다는 것을 알았죠. 돈 문제도 다 얘기되고 나팝소에서 만나 돈과 물건을 바꾸기로 했다는 것도요. 육소봉이 말했다. 그들이 중원에서 거래를 했다면서 무엇 때문에 그런 변방 지역에서 만나기로 약속한 걸까? 정향이가 말했다. 그건 이하가 내세운 조건 중 하나였어요. 그녀는 가락산의 마음이 잔인하고 수법이 악랄하다는 것을 알고 그에게 당할까봐 걱정되었기 때문에 나팝소에서 만나야 한다고 우겼지요. 육소봉이 말했다. 어째서? 정향이가 말했다. 왜냐하면 그곳은 우리 아버지의 고향이고 그녀도 그곳에서 10년을 살아서 그곳 사람들이나 지방에 대해 아주 익숙하거든요. 거기에서라면 제 아무리 가락산이라 하더라도 그녀에게 어쩔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거지요. 육소봉이 말했다. 얘기를 들어보니 그녀는 아주 영리하고 대단한 인물인가 보군. 정향이가 탄식하며 말했다. 그녀는 영리하지 않을 수 없었지요. 왜냐하면 그녀는 정말 남자들에게 많이 당했거든요.
육소봉이 말했다. 하지만 결국 그녀는 이 비밀을 당신에게 말해주었군. 그래. 왜냐하면 그녀가 나찰패를 손에 넣은 후 처음으로 찾아온 사람이 바로 나였으니까요. 그래? 그녀는 내가 연말 전에 20만 양의 황금을 모으기만 하면 나찰패를 나한테 팔기로 약속했답니다. 당신은 왜 나찰패가 필요했소? 나도 복수하고 싶었어요. 난 비천오코에게 또 다른 여자가 있다는 것을 알았죠. 진작에 난 거추장스러운 존재가 되어버렸고 그 여자는 당연히 날 싫어했죠. 내가 살아있으면 그녀는 흑호당 방주의 명실상부한 정실 부인이 될 수 없으니까 말이에요. 설마 그들이 당신을 죽이려고 했다는 거요? 정향이가 말했다. 만약에 내가 눈치가 없었다면 벌써 그들의 손에 죽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나에게 나찰패가 있으면 절대로 그들도 내게 손을 쓸 수 없을 거예요. 한 여인이 20만 양이나 되는 황금을 들여 어떤 물건을 산다면 거기에는 분명 이유가 있을 것이다. 육소봉이 물었다. 어째서? 왜냐하면 만약 나에게 나찰패가 생긴다면 난 바로 나찰교의 교주가 되는 것이니. 비춰놓고라 하더라도 서방 마교의 교주에게 감히 어쩌겠어요. 그녀의 피곤과 슬픔이 가득한 눈이 돌연 빛나더니 또 엄청나게 놀라운 비밀 한 가지를 말해주었다. 서방 옥나찰이 그의 아들이 입관될 때 돌연 비명 행사해버리고 말았다는 것이다. 내가 100년 후에 나찰패를 주는 자가 바로 본교의 교주를 맡게 된다. 누구든 그에게 불복종한다면 갈기갈기 찢어 죽이고 그 시체는 도깨미가 먹도록 만들 것이며 죽은 뒤에라도 그 영혼은 지옥을 떠돌며 절대로 편안히 쉬지 못할 것이다. 확실히 서방 옥나찰은 대단한 인물이었다. 자기가 죽은 후에 문하의 제자들이 서로 자리를 놓고 싸우다가 그가 일으킨 기반을 무너뜨리지는 않을까 염려하여 문파를 세울 때 이런 법을 미리 못 박아 두었던 것이다. 또한 이렇게 못 박아 놓았기 때문에 그는 나찰패를 자기 아들에게 줄 수 있었던 것이다. 다만 안타깝게도 옥천보 역시 부잣집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자제들과 마찬가지로 영락없이 패가망신할 그런 자였다. 정향이가 말했다. 옥나찰이 만일 자기의 소중한 아들이 나찰패를 다른 사람에게 저당 잡혔다는 것을 알았다면 설사 지하에 있다 하더라도 분명 화가 나서 피를 토했을 거예요. 육소봉은 길게 한숨을 쉬었다. 이제서야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나찰패를 빼앗으려고 했었는지 이해할 수 있었다. 옥나찰을 추모하기 위해 또 새로운 교주를 뽑아 조정에 인사드리기 위해 그 교회 호법 장로들과 집사제자들은 내년 정월 초일의 날 모든 중요한 제자들을 곤륜산의 대광명경에 불러 모으기로 이미 결정했답니다. 당신이 그날 나찰패를 가지고 그곳에 갈 수만 있으면 당신이 마교의 새로운 교주가 되고 그날 이후부터는 어느 누구도 절대로 무례할 수 없게 되는 것이군. 서방 마교의 세력은 아주 깊고 대단할 뿐 아니라 천하에 널리 퍼져 있어서 누구든 교주가 될 수만 있다면 강호에서 가장 권세 있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이다. 권세가 생기면 명예와 이익은 자연히 따라 생기게 된다. 이런 유혹은 누구도 저항하기 힘든 법이다. 육소봉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돌연 이 사건이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자기의 임무 역시 점점 더 어려워진다는 것을 발견한 것이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알 수 없는 점이 하나 있었다. 이하는 어째서 자기가 직접 나찰패를 가지고 곤륜산에 가지 않았을까? 정향이가 말했다. 왜냐하면 그녀는 곤륜산에 도착할 수 없을 거라고 걱정했기 때문이지요. 가는 길에 죽임을 당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녀는 자신이 내년 정월 초일에까지 살아남을 수 없을까봐 두려워했던 거예요. 내년 정월 초일의 날 이전에 이 나찰패는 누구의 손에 있든 모두 언제든 터질 가능성이 있는 폭약을 안고 있는 것과 같을 것이다. 언제든 자기 자신까지 날려보낼 수 있는 그런 폭약 말이다. 정향이가 말했다. 그녀는 늘 똑똑했으므로 가장 안전한 방법은 곧 다른 사람에게 팔아버리는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지요.
그녀가 탄식하며 또 말했다. 여자가 그녀 정도의 나이에 이르게 되고 생활은 의지할 곳 없고 정신적으로도 기댈 곳이 없으면 결국 목숨을 걸고서라도 돈을 마련하려고 애쓰게 되는 법이지요. 그래서 육소봉이 말했다. 그래서 그녀와 당신의 관계가 비록 특별하기는 해도 당신에게 황금 20만 양을 요구한 것이로군. 정향이가 암담한 말투로 말했다. 이젠 내가 그녀에 비해 훨씬 비참한 꼴이 되고 말았어요. 이제 내게는 아무것도 없게 되었으니까요. 육소봉이 억지로 웃으며 말했다. 당신에게는 적어도 친구가 있다오. 당신이요? 육소봉이 고개를 끄덕였다. 마음속에서 뭐라 설명할 수 없는 기분이 느껴졌다. 그들은 원래 친구가 아니었다. 그들의 관계는 친구보다도 훨씬 더 친밀한 것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그를 보는 정향이의 눈빛에 말할 수 없는 표정이 배어나왔다. 그것은 슬픔인가? 위안인가? 아니면 감격인가? 한참이 지나자 그녀가 말했다. 나에게 한 가지 약속해 줄 수 있나요? 말해봐요. 이제 나에게는 나찰패조차 아무 쓸모가 없게 되었어요. 하지만 그래도 난 그것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난 그것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해버렸기 때문이에요. 한번 보지도 못한다면 정말 괴로울 거예요. 내가 그것을 찾는다면 가져와 당신에게 보여주겠소. 정향이가 고개를 끄덕이며 그를 응시하더니 말했다. 약속하겠어요? 하리다. 그런데 그건 적어도 한 달은 지나야 되는 일인데 그때까지 당신이 이곳에 있을 수 있소? 난 있을 거예요. 정향이가 처연하게 말했다. 난 지금 이미 폐물이 되어버렸으니 살았든 죽었든 그들은 더 이상 날 신경 쓰지 않을 거예요. 그녀의 눈이 붉어지더니 눈물이 흘러내렸다. 더군다나 나 같은 사람이 또 어디 갈 데가 있겠어요? 달은 점점 높이 솟아올랐고 바깥은 더욱 조용해졌다. 길을 떠나야 할 손님들은 이미 길을 떠났다. 육소봉은 옷깃으로 정향이의 얼굴에 흐르는 눈물을 가볍게 닦아주고는 또 앉았다. 한참이 지나자 그녀가 조용히 한숨을 쉬더니 말했다. 이제 가셔야지요. 육소봉이 말했다. 당신은 내가 가기를 바라오? 정향이가 웃으며 말했다. 일평생 제 곁에 계실 수는 없잖아요. 그녀는 비록 웃고 있었지만 그 웃는 모습은 그녀가 눈물을 흘릴 때보다 처량했다. 육소봉은 또 무슨 말을 하려다가 참았다. 정향이가 말했다. 또 제게 더 물어볼 말이 있으세요? 육소봉이 고개를 끄덕였다. 원래 그가 물어서는 안 될 일이 하나 있었다. 그는 그녀의 상처를 건드리고 싶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나 묻지 않을 수 없었다. 비춰놓고는 대체 어떤 사람이오? 정향이의 대답은 방옥향과 똑같았다. 뜻밖의 그녀조차 비춰놓고의 이름과 내력을 모르고 있었다. 그의 내력은 비밀에 감춰져 있었고 행적은 예측하기 어려웠다. 몸은 아주 말랐고 눈은 올빼미 같고 어떤 사람도 믿지 않으며 자기 부인도 예외는 아니었다. 무공은 아주 훌륭해서 적수를 만나본 적이 없다. 이런 점들은 의심할 여지가 없었다. 육소봉이 계속 물었다. 나팝소는 또 어떤 곳이오? 정향이가 말했다. 그곳 역시 비춰놓고와 마찬가지로 신비스럽고 무서운 곳이에요. 그곳 사람들은 성격이 아주 괴팍하고 외지 사람에 대해서는 항상 적의를 갖지요. 두 사람 외에는 누구의 말도 믿어서는 안 돼요. 육소봉이 말했다. 내가 믿을 만한 그 두 사람은 누구요? 정향이가 말했다. 한 명은 노사냥이라고 부르는데 바로 우리 아버지의 옛 친구예요. 또 한 명은 진정정이라고 하는데 어려서부터 저와 함께 자란 사람이지요. 그들이 만일 당신이 내 친구라는 것을 안다면 분명 힘껏 당신을 도와줄 거예요. 육소봉은 이 두 사람의 이름을 기억해 두었다. 정향이가 말했다. 중추절만 지나면 그곳은 금세 추워져서 10월이 되기도 전에 강이 얼어버린답니다. 육소봉 역시 송화강이 얼어붙으면 아주 평평하고 넓은 큰 길 같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었다. 정향이가 말했다.
그곳에 가보지 않은 사람은 그곳이 얼마나 추운지 상상도 못할 거예요. 가장 추울 때는 콧물이 흘러나오자마자 얼어붙어 버리니까요. 육소봉은 마음속으로 한숨을 쉬며 저도 모르게 옷깃을 여몄다. 정향이가 말했다. 난 당신이 늘 강남에만 있어서 분명 아주 추위를 많이 탈 것이라는 걸 잘 알아요. 그러니 아직 덜 추울 때 가능한 한 빨리 가는 게 제일이에요. 우선 방한용 외투를 사가지고 가세요. 육소봉은 마음이 따뜻해져 옴을 느꼈다. 어쨌든 그녀는 여전히 그를 걱정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 세상에 누군가가 자기를 걱정해주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은 기분 좋은 일인 것이다. 그에게는 확실히 물어봐야 할 일이 또 있었다. 그가 가라앉은 목소리로 말했다. 옥나찰이 죽었으니 마교 내부에서는 분명 혼란이 일어났을 테고 그 틈을 노려 다른 사람들이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선 지금까지 그의 죽음을 비밀로 했을 것 아니오? 이 비밀을 아는 사람은 아주 적어요. 당신은 어떻게 알았소? 흑호당 밑에는 백합, 회랑, 황견의 세 분당이 있어요. 황견은 추적의 임무를 맡고 회랑은 체포와 살인을 맡고 있었으며 백합은 바로 각 곳의 소식을 알아내어 전달해주는 임무를 맡고 있었다. 흑호당이 그처럼 빨리 일어날 수 있었던 것에는 이 세 분당의 효율적인 일 처리에 힘입은 바가 컸었다. 강호의 모든 이름난 인물들의 경력, 외모, 무공의 문파 및 특징, 장점, 기호 등에 대해 기록된 자료를 백합당에서는 거의 가지고 있었다. 정향이가 계속 말했다. 그래서 내가 당신을 만나기 전에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었죠. 그녀는 이미 그의 약점이 바로 여자라는 것을 알고서 그를 자기의 방패막이로 사용하려고 했던 것일까? 육소봉은 이 문제에 대해 생각하지 않았다. 다른 사람이 그에게 잘못한 일에 대해서는 그는 항상 많이 생각하고 싶어 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는 항상 명랑하고 유쾌한 기분을 지닐 수 있었던 것이다. 정향이가 돌연 처량하면서도 씁쓸하게 웃었다. 흑호당에서 난 원래 두 가지 직위를 갖고 있었어요. 하나는 총당주의 화풀이 대상이었고 또 다른 하나는 백합당의 당주였지요. 육소봉이 마침내 떠났다. 정향이의 말이 맞았다. 그는 당연히 그곳에서 한평생 그녀 곁에 있을 수 없었다. 날씨는 아직 맑았고 태양은 여전히 찬란했으나 그의 마음은 조금 전처럼 유쾌하지 못했다. 이 일의 복잡성과 어려움을 생각하고 또 그에게 얽혀져 있는 그 귀찮은 일들을 생각하자. 그는 정말 강물에라도 뛰어들고 싶은 심정이었다. 뜰에는 낙엽이 가득 떨어져 있었고 13살쯤 된 여자아이가 나무 아래에 쓸쓸하게 서 있었는데 언제든 바람에 날려갈 것 같았다. 그녀는 손에 편지를 들고 놀라 허둥지둥하면서 육소봉을 위아래로 관찰하고 있었다. 육소봉이 다가가 돌연 그녀에게 웃으며 말했다. 넌 날 기다리고 있는 거니? 이 여자애는 놀라며 뒤쪽으로 물러나며 몸을 움츠리더니 우물쭈물하며 말했다. 아저씨, 아저씨. 아저씨가 바로 그 눈썹이 4개라는 육소봉이에요? 육소봉이 미소 지으며 말했다. 그래, 내가 바로 육소봉이란다. 너는? 여자애가 말했다. 난 추평이에요. 허약한 몸과 위축된 태도를 보니 그녀는 정말 부평초 같았다. 여자는 약하다. 많은 여자들의 신세는 아주 비참하고 불쌍하다. 이 세상은 남자에게 속한 세상인 것이다. 유소봉이 말했다. 그가 이 편지를 나에게 갖다 주라고 했니? 추평이 또 고개를 끄덕이면서 작고 하얀 손으로 육소봉에게 편지를 건네주었다. 편지지와 필묵은 전부 고급스러운 것들이었고 뜻밖의 글씨체도 아주 훌륭했다. 소봉 선생 보십시오. 선생은 당대의 대엽객이고 절세에 뛰어난 호인이시라 제가 오래전부터 존경해 왔습니다만 안타깝게도 인연이 닿지 않아 아직 만나 뵙지를 못했으나 제 아내인 향이가 이미 선생의 사랑을 받았으니 제가 사랑을 나누어 선생께 선물로 드리는 것으로 제 성의를 표현코자 하오니 선생께서는 기쁘게 받아주셨으면 합니다.
훗날 인연이 있으면 청매정에서 술을 대접하며 선생과 열흘 동안 취해 보고자 합니다. 또 이곳의 숙식비는 제가 이번 월말분까지 이미 지급하고 그 증표를 보내오니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아내의 편지도 동봉하오니 받아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편지글 맨 아래에는 과연 비춰놓고라는 서명이 있었다. 육소봉은 화를 누르며 편지를 끝까지 읽고 나서 이 편지를 찢어버리지 않은 것만으로도 자신의 수양이 좀 더 나아졌다고 생각했다. 추평은 여전히 그곳에 서서 큰 눈으로 끊임없이 그의 얼굴을 이모저모 살피고 있었다. 이 눈썹이 내 조각인 잘생긴 남자에 대해 아마 대단한 관심이 생긴 모양이었다. 육소봉이 또 웃으며 말했다. 내 대답을 기다리고 있는 거니? 추평이 고개를 끄덕였다. 비춰놓고는 분명 육소봉이 편지를 받고 나서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어떤 표정이었는지 아주 알고 싶을 것이었다. 육소봉이 말했다. 그럼 가서 이렇게 전하거라. 그가 보내는 선물에 아주 감사드리고 나도 역시 그에게 보내고 싶은 선물이 있다고 말이다. 추평이 말했다. 내가 가지고 돌아가야 하는 건가요? 육소봉이 말했다. 너는 가져갈 수 없는 거란다. 이 선물은 반드시 그가 직접 와서 가져가야 하는 거야. 추평이 공포의 빛을 띠며 말했다. 하지만, 육소봉이 말했다. 하지만 내가 그에게 보내려는 선물이 뭔지 너에게 먼저 얘기해줘도 상관없겠지. 추평이 긴장을 풀며 말했다. 아저씨가 준비한 선물은 뭔데요? 육소봉이 말했다. 그에게 방귀를 선물할 거란다. 추평이 멍청해졌다. 그녀는 이해할 수 없었으나 감히 물을 수도 없었고 웃고 싶었으나 감히 웃을 수도 없었다. 육소봉도 웃지 않으며 당당히 말했다. 난 그의 코앞에다 방귀를 선물할 거다.